하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인데 옆에 써놓으셨죠? 취소권의 폭이라고 써놓으셨죠? 예, 써놓으셨고요. 143조제 1항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여기 140조에 규정한 자가 이 사람들이에요. 취소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한 자가 그래서 140조에 규정한 자 밑줄 쳐놓고 취소권자라고 한번 써볼게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 말의 의미가 추인한 후에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 추인하게 되면 뭐로 확정이 되니까요? 유효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추인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1항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인의 요건인데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렇잖아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됐다.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그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인데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됐다. 그 말의 의미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 그럼 법정 대리인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인권자입니다. 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자, 즉 취소권자가 하여야 한다. 우리 위에서 봤죠? 140조에 규정한 자는 취소권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취소권자가 추인해야 되고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거기 양쪽 가로 2번의 첫 번째 줄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또는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그러면 일정한 경우에는 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맨 밑에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의 종료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그건 지우셔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묻지 않고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도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나면은 법정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법률행위에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인의 효과,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결국은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했을 때는 제한능력자도 추인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는데 제한능력자가 추인하게 되면 법정 대리인도 더 이상 뭐 취소고 추인이고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제한능력자가 한 의사표시는 법정 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취소할 수도 있고요. 제한능력자가 추인해버렸다. 그럼 유효로 확정되니까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입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은 제일 먼저 취소권자가 누구냐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줄쳐야 될 게 그 추인할 수 있는 후다라고 하는 거 줄치셔야 됩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추인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또는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 보류를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거기 1호부터 6호까지가 전부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인데 우리는 2호하고 5호만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2호하고 5호만 정확히 좀 체크해 두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의 법정 추인의 요건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정 추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나 일부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인데 거기도 이행의 청구만 줄쳐놓습니다.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을 얘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경계, 담보 제공, 마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장래 채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래 채권, 예를 들어서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취소하게 되면 생기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양도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양도했다라고 하는 건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가 아니라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어감이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 잘 속아 넘어가는데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도 취소권자가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포함한다. 그래서 맨 밑에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써놓습니다. 그게 의미가 조금 부족하니까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의 보류가 없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3번의 법정 추인의 효력인데 법정 추인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이 소멸해서 확정적으로 유효인 법률 행위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입니다. 거기 위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제29의 문제인데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죠. 예, 그 다음에 2번에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에게도 취소권은 있는 거죠. 혼자서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3번에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해설도 관계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좀 잘못된 겁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만 할 수 있어요. 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만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는 무조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했답니다. 제한능력자는 취소권자 맞죠? 스스로 이행했답니다. 그러면 법정 추인이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 갖고 취소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인데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즉 추3한십이다 그런 얘기죠. 추3한십.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 보시면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요. 이 기간 만료로 취소권은 소멸하고 어느 것이든 먼저 만료된 때, 먼저 도래하는 때 취소권은 소멸한다. 먼저 도래한 때 소멸한다. 거기까지만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효 취소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부관을 보셔야 되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또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문제가 28의 기출문제인데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했다면 그 가등기는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봤듯이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행위를 추인했답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했다. 이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이게 추인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밑줄 칩니다. 전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건 추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인 등기로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3한십이라고 했고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죠. 새롭다라고 하는 건 소급효가 없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갑이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그렇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권리자가 추인했다는 얘기는 무효행위 추인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그 책임을 지는 거고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든 그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93페이지 말고 194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24의 문제네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소급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소급적으로예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추인도 가능하다.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추인도 가능하다. 그 대신 추인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고, 이때 추인할 때는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해서 무효로 된 법률행위 추인도 허용이 된다. 그 말이고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는 원인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었다. 그래도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취득한 권리는 없는 겁니다. 제3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듯한 위법행위를 했다 그래도 겉으로만 침해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래, 폭리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설명이에요. 무효행위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때는 전환의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없고요.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었다. 우리 아까 단독행위 상속의 폭이 협의분할의 유효로 전환한 거 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앞에서 푼 문제네요. 이거는요. 넘겨보시고요. 197페이지 보면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요.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 추3 한 10이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된 경우에, 자,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예요. 그리고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니까 그 1번, 2번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라고 해야 되고 한 날로부터 해야 되죠. 추3 한 10 이거 알고 있으면 1번, 2번은 그냥 틀렸다는 거 알게 되는 거고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된 경우에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자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법정 대리인은 그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하는 거지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거 하나 맞았죠. 그래요. 이의 보류 없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답니다. 이행 청구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법정 추인 사유이기 때문에 이때는 추인한 것으로 보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제 넘겨보시면 법률행위 부관이 나오죠.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 건 성립한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약관, 이걸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합니다. 자, 부관을 공부하겠습니다. 부관은 말 그대로 덧붙이는 약관, 즉 계약에 덧붙이는 또 다른 계약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관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민법 총칙에는 조건하고 기한만 공부합니다. 자, 조건은 일단은 부관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해 있다. 그럼 성립 이것 자체로 바로 그 효력 여부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효력을 발생시킬 건지 효력을 소멸시킬 건지 그 효력 여부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법률행위는 성립했는데 지금 효력을 결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효력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요. 그래서 나중에 효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떤 사실을 추가하는 겁니다. 덧붙인다, 추가한다. 뭐를? 계약의 내용을 하나 덧붙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부관으로서 어떤 사실을 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의 발생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하면 그걸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 사실의 발생이 확실하면 그걸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장래,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요. 나중에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요.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시면요. 법률행위 부관이다라고 해서 성질입니다. 부관은 다음의 성질을 갖는다.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효력에 관한 것이다. 줄칩니다. 거기 양쪽에서 성질 2번에 있는 그거 효력에 관한 것이다 줄치시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붙이는 건데 다에 봅니다. 다에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가했어야 된다. 법률행위 당시에 갖다 붙였어야 돼요. 붙이고자 하는 의사만 있었지 붙이지 않았으면 부관 붙이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라는 조건기한, 즉 부관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지금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나중에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도래가 불확실하면 그건 조건이고 도래가 확실하면 그건 기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이거는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차 할 때 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호텔 미리 예약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날 당일날 가서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즉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빈방 그 계약 체결하고 바로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미리 예약할 수도 있죠. 예약은 오늘 합니다. 오늘 하는데 들어가는 건 뭐 다음 달 1일 날 가겠다. 그래서 오늘 예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이제 기한 붙인 거예요. 계약은 오늘 했어요. 오늘 했지만 계약에 대한 내용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다음 달 1일 되면 그때부터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은 이럴 때 붙이는 건데요. 자, 먼저 조건 한번 볼게요. 조건은 의의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죠. 이 조건의 종류는 물론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도 있어요. 조건과 친하지 않다는 얘기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절대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불허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어음이나 수표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음보증에는 붙일 수 있고요. 좀 더 길게 해야 되겠네요. 수표를 발행할 때는 지급기일인 기한은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음 같은 경우에는 어음보증도 조건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칙적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는 조건이든 기한이든 붙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급기일인 시기는 붙일 수 있다. 시기는 붙일 수 있고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건 그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붙일 수 있다. 이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고요. 단독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단독행위도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게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이 동의해줬대요. 단독행위는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내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게 단독행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도록 해놓은 이유는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붙일 수 없다고 한 건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해줬대요. 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동의해줬다. 또 하나는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채무 면제 있죠. 채무 면제나 유증 이런 것들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사에 있는 자금, 이익금 가지고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장기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결근 없이 만근하면, 무단 결근 없이 만근하면 대출금 전부 2천만 원씩 빌려줍니다. 직원들에게. 그리고 이자 없이 무이자로 빌려줘요. 복리자금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3년 동안 만근하게 되면은 그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즉 안 받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채무 면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단독행위지만 이렇게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다라고 해서 조건 붙일 수 있고요. 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분행위 있어요. 가족법상 법률행위입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뭐 여기 예외도 물론 있는데 우리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조건의 종류 한번 보시죠. 조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지 조건이고요. 해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성립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도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해버리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유효인 법률관계가 무효로 바뀌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성립한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데 이때부터 발생하고 이때부터 소멸하는 거죠.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한다. 이 말의 의미는 비소급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비소급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정할 수 있어요. 임의규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의규정인 경우엔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조건 성취의 효력이라고 한다면 그럼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요때요. 정지조건부 법률의 가장 일반적인 예가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분들한테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하나 사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그럼 정규에서 5등 안에 들기 전까지는 노트북 안 사줘도 되는 거죠.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그때 노트북 사주는 겁니다. 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아들들이 이제 자식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뭐야? 일단 사주세요. 5등 안에 안 들면 그때는 반환하겠습니다. 이게 해제조건부죠. 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사줘야 되고요. 여기도 해제조건이 성취가 되면 사줬던 노트북 반환해야 됩니다. 사용 못하는 거죠. 이게 조건 성취의 효력이라고 한다면 그럼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요. 이때는 당사자 가슴속에 내가 5등 안에 들면 노트북이 생긴다. 그래서 기대와 희망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도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 147조에 148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148조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침해 금지 규정이 있어요. 조건부 권리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149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그러니까 일반 권리처럼 처분도 할 수 있고요. 상속도 할 수 있고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담보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산권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조건부 권리인 거예요. 이때 이 보존행위는요. 혹시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 내지는 처분 등기 가처분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처분권, 가처분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대권, 희망권인데요. 147조의 조건 성취의 효력은 이렇게 장래를 향해서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익을 볼 자도 있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자도 있는데요.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조건 성취가 되면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볼 자,
이익자도 있고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자, 불이익자도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뭔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반칙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상 반칙을 신의 칙을 위반한다라고 얘기해요. 신의 성실에 위반한다, 신의 칙을 위반한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는 신의 칙을 위반해서 뭐 할까요? 조건을 성취시킬 겁니다. 반칙을 써서 조건을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는요, 조건이 성취되는 걸 바라지 않을 테니까 반칙을 써서 조건 성취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해하게 되면 상대방은 또 바보가 아니죠. 상대방 가만히 안 있겠죠. 그 상대방은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때는 상대방은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은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요겁니다. 이게 조건 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그래서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자도 있고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볼 자도 있는데, 걔네들이 반칙을 썼을 때 상대방은 불성취 또는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잖아요. 여기 신의 칙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거나 조건을 성취시키는 행위는 상대방 권리를 침해한 거죠. 침해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에 관한 거였고요. 조건은 조건인데 실제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고는 조건하고 잘 개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가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가짜 조건이에요. 가장 조건은 먼저 불법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분에게 내가 어떤 재산을 증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약속이 불법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 그 대신 너는 내가 재산을 증여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내 첩이 좀 되라오. 즉 뭐 하겠다는 얘기죠. 첩에게 첩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 조건이 불법이죠. 첩계약을 체결하니까 이때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서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성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성취한 조건이에요.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걸 기성 조건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불능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을 불능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본질적 의미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얘네들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하고 한번 결합을 시켜볼게요. 정지 조건이 있고요, 해제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 돼 있다. 그러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붙어 있답니다. 그럼 법률행위 성립해서 법률행위 성립할 때부터 이미 성취돼 있대죠. 이게 이날로부터 성취돼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날로 바로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이미 성취돼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하고 똑같은 거죠. 조건 안 붙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붙어 있다.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대잖아요. 그럼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끝까지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될 겁니다. 이번엔 해제 조건하고 한번 볼게요. 해제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걸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한번 보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다. 그럼 성립했고 조건이 성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것도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요. 혹시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행위 한번 봅니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럼 영원히 조건이 성취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거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네요. 복잡하니까 이건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 행위는 무효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된다.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래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 행위는 뭐였습니까? 무효였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 행위도 무효였잖아요. 불정무 기해무 그래 놓고 그럼 그 반대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거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됐고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 행위도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됐다.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하고 꺾기 두 번 하면 요거는 해석이 다 가능한 겁니다. 자, 이래서 조건부 법률 행위 거의 다 봤고요. 이제 이 조건부 법률 행위 판례하고 관련돼서 입증 책임과 관련된 거 하나만 더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정지 조건과 관련돼서요. 자, 우리 책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건의 종류가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있는데 정지 조건은 이런 거고 해제 조건은 밑에 이런 쪽입니다. 해제 조건이고요. 그냥 넘겨보실게요. 그냥 넘겨보시는데요. 그 판례가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 예물이 그 혼인이 성립돼서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우리 판례가 이런 건데요. 약혼 예물을 수수한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약혼한다는 얘기예요. 갑이 을과 법률행위 하면서 정지 조건부로 증여했다. 그럼 정지 조건부로 증여했다는 얘기는 현재는 갑 소유로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을 소유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해제 조건부로 증여했다고 한번 볼게요. 해제 조건부로 증여했다. 해제 조건부로 증여했으면 갑이 일단 을에게 줬으니까 이건 을 소유가 되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갑 소유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야. 정지 조건부 같으면 성립했지만 아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정지 조건부로 증여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은 을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고 갑이 소유인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을 소유가 된다는 얘기고 해제 조건부로 증여했다는 얘기는 을에게 귀속이 됐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무효가 되니까 갑 소유로 되돌아온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약혼 예물을 준다. 갑이 남자고 을이 여자라고 할 때 약혼하면서 갑이 남자가 여자한테 약혼 예물을 줬다. 그럼 그건 뭐란 얘기죠? 일단 여자 소유가 되고 그 대신 혼인이 이어져야지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시 남자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근데 이 판례는 혼인이 성립해서 상당 기간 지속이 됐다. 그러면 그 약혼 예물은 며느리 소유가 확정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 있는데 수의 조건은 순수 수의 조건, 단순 수의 조건이 있는데 순수 수의 조건은요. 그냥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들면 아니면 기분이 좋아지면 뭐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법률행위 하면서 이렇게 불확실한 건 갖다 붙일 수 없어요. 순수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단순 수의 조건은 내가 미국에 가면 자동차를 주겠다. 아니면 독일에 가면 만년필 사다 주겠다. 뭐 프랑스 가면 향수를 사다 주겠다. 프랑스를 갈 건지 독일에 갈 건지 미국에 갈 건지 이런 것들은 표의자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혹시 우연이라도 미국에 갔다든지 우연이라도 독일 또는 프랑스에 갔다. 그럼 약정한 물건을 사다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수의 조건은 우성 조건과 혼성 조건이 있는데 그 우성 조건은 우연히 성취되는 조건이에요. 우연히 성취된다는 얘기는 내일 비가 오면 또는 내일 눈이 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거는 이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성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혼성 조건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걸 혼성, 벌써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갑이 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 딸과 결혼하면 10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을은 좋다고 해서 갔는데 갑에 딸에게 물어봐야 되죠. 딸에게 혼인합시다라고 청혼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10억을 주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딸이 오케이라고 해야 되겠죠. 조건의 성취 여부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의사도 가미가 되는 게 혼성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가장 조건 먼저 나와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렇죠? 그걸 불법 조건이라고 하고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우리 책은 지금 법전의 순수하고 역으로 반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2항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 그 이미 성취한 것 밑줄 칩니다. 이미 성취한 것. 그게 이미 성취니까 기성이죠, 기성. 기성 조건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기해무잖아요. 기해무. 그러니까 그 반대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3항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 여기서도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밑줄 치면 그게 불능입니다. 불능 조건 좀 써놓으시고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그래서 불정무죠. 그 외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불정무, 기해무 해놓고 꺾기 한 번씩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지금 써놓으시면 그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건 그 불법 조건이에요. 양쪽 가로 2번에요. 그래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거기까지만 좀 써놓으시면 되고 있고요.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부동산 증여는 부부관계 유지시키고 부부관계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이다. 공소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첩관계예요. 부첩관계. 부부생활 종료가 아니라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 판례 원문이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부부관계를 맺기로 하고 그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그 부부관계는 부첩관계입니다. 시험도 부첩관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니고 부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성조건 그래요. 이미 성취된 조건이고요. 넘겨보시면 불능조건은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을 불능조건이다.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린애랍니다. 단신이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익상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뭐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족법상 법률행위. 그래서 거기요. 두 번째 줄 혼인, 이용, 인지, 입양, 상속 포기, 상속 승인 등 가족법상 법률행위 그거만 좀 줄쳐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행위도 거기 있죠. 어음수표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와 어음수표행위. 그 다음에 거기에 가족법상 법률행위라도 유언이나 유증에는 조건 붙일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어음 보증에 조건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밑에다가 어음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음 보증 요거를 하나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익상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사익상 허용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보실 거 없이요. 그냥 단독행위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등과 같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다. 그거 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다만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다만 단독행위라도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는 붙일 수 있다. 그것도 더 별도로 줄쳐 놓으시면 되고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150조, 이제 151조 먼저 나오고 150조가 나중에 나와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얘부터 나오네요. 신의 성취에 반하여, 즉 신의 측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 여기 있네요. 신의 성취에 반하여, 즉 반칙을 써서 조건을 성취시킨 때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래요. 그건 이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요. 양쪽 가로 2번에 효과 중에서 로마자 2번에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 그래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인정되는 시대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 밑에 이제 선택적 행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조건 성취에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 조건부 권리의 침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잖아요. 여기. 요 행위는 신의 측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거나 조건을 성취시키는 행위는 148조 침해 금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지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건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고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이 나옵니다. 148조에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 침해 금지 조항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해 금지 조항이 있다. 그래서 의무자의 침해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침해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3자 침해도 마찬가지고요. 양쪽 가로 2번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조건부 권리의 처분입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근데 거기도 법조문 좀 논았으면 좋겠는데 법조문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 일반 규정에 의거라고 하는 건 일반 재산권하고 똑같이 보아서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조건부 권리 보호 규정이고요. 조건 성부의 확정 후의 효력이다라고 하는데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무효가 된다. 이에 반해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본래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소급인데 이건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도 있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일단 유효였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다. 그래서 예컨대 거기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돼서 상당한 기간이 지속됐으면 며느리 소유가 된다. 앞에서 봤던 판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 성취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예요. 즉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해제 조건이 성취돼도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근데 비소급이에요. 다만 밑에 그 세 번째 줄 당사자 의사표시로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예. 요거 비소급이 원칙이지만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으되 소급표를 정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십니다. 입증책임이에요. 입증책임이 다시 205페이지로 갈게요. 넘기지 마시고 205페이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근데 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중간까지만 줄쳐놓을게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머니가 아들한테 정규에서 오후 동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사주겠다가 아니라 오후 동안에 들어야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들이 어머니한테 노트북을 사달라고 주장하려면 정규에서 오후 동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성적표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요.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 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는 얘기는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어머니가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했는데 아들이 시험도 보기 전에 어머니한테 노트북 사주겠다고 한 거 자꾸만 사줘라고 졸라대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조건 없이 사준다 그랬냐.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준다 그랬지. 즉 나는 무조건으로 사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지조건부로 사주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걸 어머니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206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판례 있죠? 그 판례도 그거 세 줄 다 줄쳐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문제는 우리 28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틀린 건데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 붙일 수 있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무효가 돼야 되죠. 그래요.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불성취로 확정이 됐다. 즉 불능이라는 얘기잖아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확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임의 규정이에요. 원래는 비소급이지만
이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정지 조건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예, 정비에서 5등 안에 들었으니까 노트북 사주시오라고 하려면 5등 안에 들어갔던 뭡니까? 성적표 갖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기한하겠습니다.